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일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백신 도입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에 그 신규 확진자도 1,1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연일 지금 이렇게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일 정부가 관련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3단계 격상에 대해서 벌써 얘기 나온 지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파를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연말 특별 방역, 그래서 이제 5인 이상 4인 이상 모이지 말자,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기간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야지 3단계로 이제 공식 선포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 지금 연이틀 1,000명이 넘어선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또 특정 장소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족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더 이상의 이제 어떤 그 소위 이제까지의 거리두기 단계로서의 이 감염 확산, 감염자 확산을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저는 정부가 안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1월 3일 전에 3단계 아마 웬만해서는 1월 3일 이후에 저는 3단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3단계로 가기 위해서 일종의 시간을 버는 거죠. 확진자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이제 사상 최대에 달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르면 내일이라도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을 정부가 심각하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전국적으로는 식당 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돼 있지만 그 5인 이상 모임의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그 취소를 강하게 권고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수도권과 전국적인 이런 상황이 좀 다른데 지금 내일 결정을 해서 3단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른바 지금과 같은 핀셋 방역보다 더 높은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작용을 하겠죠.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오히려 격상하는 것보다는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쪽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시점 이탈인 거죠. 앞서 박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3단계로 격상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라는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영업청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를 한다고 해서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효과가 있느냐?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까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또 심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오히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단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방역을 지금 사실 수도권은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 방역과 경제를 감안한다면 연말 연시 특별 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3단계 격상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 등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국민적인 불편 그리고 경제적인 막대한 타격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이 순간도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이런 그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의 그 도입 시기,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야당과 일부 언론은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까지 동원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골든타임 다 놓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이게 문제되자 청와대는 부랴 물량 확보를 강조했다고 둘러대고 있지만은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백신의 안전성이냐 아니면 긴급성이냐, 안전한 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서둘러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로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론조사도 좀 있다면서요? 여론은 긴급성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돼서 어떤 여론에 더 주안점을 두는지 물어봤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54.9%,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 긴급성에 주안점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다. 또 안전성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이 여론은 41.1%인데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불안 현상이죠. 그러니까 빨리 좀 백신을 맞았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백신을 맞으면 뭔가 좀 든든해지지 않겠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비교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도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모르는데 영국도 시작했다, 미국도 시작했다, 싱가포르도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동요를 받게 되는 현상인데, 대체적으로 연령대로 보게 되면요, 60대와 60대와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기저질환이 생기는 연령대이기도 하고 더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또 30대와 40대는 20대와 30대는 좀 더 젊은 연령대에서는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그리고 긴급성이 아주 팽팽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더 눈여겨야 될 부분은 방금 전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전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되는 현상,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영국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을 좀 좌지우지 이 기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역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아무래도 불안감 쪽이 더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중도층에서 긴급성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체 여론은 긴급성이 안전성보다는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국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긴급성, 안전성 의견을 표명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는 게 과연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될까,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을 거쳐오면서 지난 1년간 논쟁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처음 논쟁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갖다가 입국 금지시킬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또 한 번의 논란이 있었죠.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누가 국민의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겼는가? 결과적으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또 이 국면에 저는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정작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백신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사상 최고, 하루 사망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백신 확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맞으라고 오히려 돈까지 주고 대통령이 주사 맞는 거를 갖다가 보여줘야지 맞을 정도로, 있어도 안 맞겠다, 천천히 맞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60%에 달한다, 이런 조사도 있거든요. 저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백신들, 특히나 우리가 아직 확보 못한 백신들을 국민의 힘을 모아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확보해 주겠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갖다가 지금 법으로는 사실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백신 살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재량권을 갖다가 법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혹시나 나중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긴급한 사용이 있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법률을 갖다가 만들어 주면서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갖다가 확보하게끔 국회가 독려를 해주는 게 맞지, 골든타임을 놓쳤네,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예산에다가 백신 예산을 넣은 거 그건 전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더 공무원들에게 백신 확보의 어떤 자율성, 그다음에
권한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어뜨리고 또 지지도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연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역 당국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나 실수나 이런 게 있었다면 진솔하게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뒤에 우리 함께 그 힘을 합쳐 나가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국정 수행 지표가 이 긍정 평가가 내려가는 현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지층들이 동요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도층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또 긴급 현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논란이 되면 또 길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백신의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황 그리고 확보 상황 이런 부분들을 두 구체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더라면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일 텐데 진행자께서 강조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기 전반기와 비슷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또 임기 전반기 때의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더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백신은 알고 보면은 국가별 사정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또 개발 회사와는 또 계약을 체결하는 데서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또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중도층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더 충분하게 정책적 소통을 하고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오늘 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정직 2개월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녹취가 준비가 되면 그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법사위원까지 긴급 소집해 한다는 것이 고작 혹세 무민입니까? 네, 여야의 입장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재가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악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당히 이제 위태롭게 됐다.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공수처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검찰 동력이 정말 사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굉장히 좀 심사숙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리 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총장 측은 시종일관 이제 법리 대결 그리고 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도 대검찰청으로 오면서 이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 상식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지층에서는 매우 강할 텐데 중도층 여론이 왜 안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 과정과 형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법원에서도 행정법원에서도 지적을 한 것이 물론 내용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의 사찰 문건은 잘못됐다. 그리고 채널 A 사건에 대한 이 검찰의 감찰 방해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이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좀 완급 조절을 했더라면 훨씬 더 국민적 공감대도 높이고 그리고 징계위 결정에 대한 이 논리적 타당성도 좀 더 확보했을 텐데 그만큼 중도층 여론이 이탈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완급 조절이 미흡했던 거 아닐까. 그런 만큼 법리 대결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 측에 손을 들어주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윤 총장도 이 국민들의 피로감 또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갈등에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사과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검찰의 개혁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또 검찰에게는 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법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국민적인 피로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사과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결국 국민적인 국론 분열을 야기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하든 이혼을 하든 뭐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일만 했느냐? 이번 판결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해를 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는 또 그 본안 심리를 해보면은 또 더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뭔가 피로감을 주고 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했다라면은 오히려 더 그게 윤석열 총장의 무게감을 실어주고 또 앞으로 빠르게 이제 그 검찰로서 수사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무게를 줬을 텐데 자신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어떤 지난번 1차 때도 그랬거든요. 1차 때도 좀 유감 표명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건 없어요. 좀 더 본질로 하나 더 들어가면 똑같은 가족의 그런 그 비리 문제인데 장모가 문제를 일으키면 똑같은 또 이게 위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모가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안 삼고 예를 들어 부인이나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좀 다시 한번 검찰이 오해를 사지 않고 정도를 걷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추미애 장관의 앞으로 거취가 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 추 장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가 의결되고 나서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과정에서 면담 과정에서 또 사의를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네. 추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글자로 줄이면 미애 위축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미애 타격. 추 장관이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했었던 셈이거든요. 그런 만큼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뭐 추 장관이 또 뭐 범죄가 있다 또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또 상당히 공세를 해오고 있고 하지만 검찰 개혁의 또 길은 또 계속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결정될 때까지 뭐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검찰 개혁의 향후 방향이 무엇인지는 또 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추 장관 개인입니다. 이번 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것이 조사에까지 포함이 됐던 것이 추 장관인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빠른 시간 내에 추스려서 선거에 출마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지층 내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의지를 여러 가지 충돌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지층 내에서 팬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추 장관의 정치력 자체가 좀 복원되면서 향후에 또 다른 정치적 모색 또 탐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지금 앞서 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중도 지지층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지자 입장에서도 지지층 내에서도 아니 그동안에 정말 밀어줄 거 다 밀어줬는데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그 징계 정국 같은 경우에 추 장관이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추진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니냐. 일을 이것밖에 못하느냐.
라고 하는 지지층의 호된 질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추 장관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방조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재가까지 했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뭐 나는 시스템에 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검찰 개혁 동력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인망 있는 그런 뭐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장관 임명 같은 경우에 조국 국면 이후에 추 장관을 선택한 것이 정면 돌파형 인사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인사를 할 거냐? 여전히 소위 말해서 추 장관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채 밀어붙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장관이나 공수처장도 그렇게 간다 그랬다면 사실은 정말로 국민적인 환호를 받는 그런 그 인사가 아닌 이상은 지지율을 다시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다음 이제 소위 말하는 법무장관, 그 다음에 특히나 공수처장. 이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수처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결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검찰개혁 왜 했냐라고 하는 또 본질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검찰개혁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봅니다. 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 이후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아무래도 여론의 역풍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풍 우려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이제 내년 되면 4월에 보궐선거가 있고, 또 후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구체적인 윤곽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도 내년 국면입니다. 그런 만큼 중도층이 이탈할 경우에 대통령의 개혁 동력도 상당히 상실될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한데,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기게 되면 국민들의 많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은 윤, 코, 인, 윤석열 총장,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또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당장 모레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오히려 대통령은 좀 무리한 방법보다는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